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하루 만에 무너진 믿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오늘 증시는 86포인트 하락한 312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2.8% 급락한 건데, 어제 3.5% 급등에 이은 2.8% 급락이라니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증시가 뜨거웠던 이유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 물가 목표, 평균 물가 목표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이 앞으로 이 저금리가 3년 정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험자산 투자에 열을 올렸고 외국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를 크게 올려왔던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합 수준에서 시작하더니 장 막판에 꼬꾸라져 내려왔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3%대에서 1.5%대로 수직적으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로 올라가면서 이거 제롬 파월 의장이 저물가가 장기화되긴 한다고 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네? 그러면서 경계감이 커졌고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증시 하락은 금리 상승의 결과물이고, 그럼 금리는 왜 오를까? 뭐 두 가지 이유 다 아실 거예요. 백신을 통한 경기 개선 기대감과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지금 속속 나오는 지표들이 앞으로 인플레가 가능할 만큼 경기가 개선되겠구나,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백신 접종이 좀 많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취임 36일 만에 5천만의 접종이 완료가 됐대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치에 달성하게 될 것이고,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3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집단화 이제 완성되면서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도 눈에 띄는 개선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73만 건이 나왔어요. 예측치가 83만 8천이었는데 무려 10만 건 이상 단축하면서 고용 지표가 호조로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평균적으로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해야 되고, 또 하나는 3%대의 완전 고용의 달성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용 지표가 호조가 보일 기미가 보인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소비 부분에서도 좀 늘어나는 지표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구재 주문이라고 있어요. 자, 이 내구재 주문이 뭐냐? 이제 3년 이상 사용할 중장기적으로 사용한 물건의 이제 주문 건수를 집계하는 부분인데, 뭐 대표적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제품을 사는 거다 보니까 가계의 자금 여력이 얼마나 비축되었는지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데, 내구재 주문 발표가 3.4%가 나왔어요. 전월 대비 예측치 1.21%보다 한참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지표를 종합해 보니까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네, 정상화가 되겠네, 금리 인상이 되겠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되면 다시 한번 수많은 유동성이 증시에서 예금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먼저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예상보다 빨리 이제 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또 하나는 이제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S&P 500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을 앞질러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1년 6개월 동안은 배당 수익률이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로 자금이 쏠려 있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제 그게 역전이 된 겁니다. 자, 1.5%라는 수치가 그래서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자, 어찌됐든 어제 미국 증시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한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장중 2%에 도달을 했습니다. 와, 기대 인플레이션만큼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국채 7조 원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7조 원 더 이상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밝힌 겁니다. 자, 이게 양적 완화인가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 국채 수익률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 이제 미세 조정 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개입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양적 완화는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은 1.96%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8%, 와, 높다 이랬는데 1.96%까지 치솟은 거죠. 조만간 2%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증이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5년물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했을 때 10년 채권 수익률하고 5년 채권 수익률이 호가 수익률이 전일 대비 같은 수준인 0.072%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동안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랠리였습니다. 얘만 계속 올라갔었어요. 5년물이나 3년물, 1년물은 안 변하고 오히려 단기물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하는 수익률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5년물도 10년물과 같이 뛰어오르기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10년물만 단독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다. 그럼 5년물 먼저 그 다음에 오르고 3년물, 1년물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채권 시장의 특징이다. 자, 근데 이 10년물에 이어서 5년물 수익률이 이번 주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물 금리 급등은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한테 예금을 받거나 또는 금융채를 이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자, 그 금융채라는 것이 국채보다는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과 어느 정도 연동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모기지 채권과 연결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금융채 5년물이 이제 대출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대출 대부분 5년 만기인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20년, 30년짜리 대출이더라도 5년 이후에 변동금리로 적용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5년물 국채 수익률이 중요한데, 그 5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2월 15일 대비 2월 26일 날 눈에 띄게 이제 수익률이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금융채뿐만 아니라 국채 같이 올라갔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는 10일 평균 수익률을 이제 집계한 것이고, 그럼 이번 주부터 올라갔다 치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월부터 은행권 가중 평균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2월 그리고 3월부터는요, 와, 3% 가까이도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결국에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야, 근데 왜 예금금리는 안 오르냐? 예금금리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예금금리가 오르는데, 결국에는 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 볼 때는 한 7월 이후 되어야 우리의 정상화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분기부터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물론 2분기에도 계절적 요인과 아무래도 이런 백신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비 회복이나 민간 회복도 나타날 건데, 진짜 회복은 3분기부터 나타날 거다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이제 논쟁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야, 인플레 온다. 아니야, 인플레 안 와. 금융위기 때 봐봐. 야, 이거 인플레 소비 회복되는데 10년 걸렸어. 고용시장이 침체되면 인플레가 안 온다. 그런데 인플레가 온다는 측면에서는 야, 이번엔 위기가 좀 달라. 양극화가 심하단 말이야. 대면 서비스 위주로 많은 해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소비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빠른 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 많은 돈을 갖다 뿌렸잖아. 이제 자산이 이제 소득이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회복과 인플레가 올 거다.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현재는요, 다 인플레는 온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 인플레가 올 것이냐, 장기 하이퍼 인플레가 올 것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기 하이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를 넘는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이 왔다.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목표치가 넘는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튀고 빠지기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중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 7월, 8월까지만 해도 작년 어느 정도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다가 지금 마이너스 물가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런 심각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 봐라, 결국에는 일시적 보복 소비로 오르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과 비교하기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많이 급등한 상황이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된 상황이 아니라 거의 종식에 가까운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한국은 CPI 지수, 미국은 코어 PCE 지수를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 한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 가격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반면에 근원 개인 소비 지수는 유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거나 의료, 교통 물가 반영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부분보다 근원 개인 소비 지수는 좀 둔감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식품 가격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 불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빨리 금리 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자, 인플레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단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집중되고 있어요. 자, 이 원자재 가격은 어떤 것이 결정하나요? 각국의 대규모 부양책에서 결정이 되는데, 자, 중국에서 또 2035년까지 철도망을 2배 늘리는 등의 국내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부양책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수요만 회복되면 되는데, 이 수요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에 달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수는 많이 침체됐지만 지금 수출이 워낙 강력하게 끌고 가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이 내수 시장도 살리기 위해서 곧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지만 늘 위기 이후 회복이 빠른 이제 국가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은 한국은 상당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상당히 생각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2010년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6% 넘는 성장률, 각국 부양책으로 인한 순회를 받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련 산업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전 수출업종이 호황을 맞이했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수출 경기 호황에 따른 물가 상승이 동반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되더니 2011년까지 고물가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유일하게 다른 점은요, 내수시장 회복이 그때보다 좀 늦는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언젠가 이제 시간차가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생각을 했고, 그 지표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보다 지금은 금리 인상이 더욱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2010년에 기준금리 인상 여러 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부터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 연착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과도한 대출이 일상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4분기 가계부채가요 8.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26조인데요. 자, 이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가계대출의 70%가 변동금리에 적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1% 넘는 금리 인상을 과연 가계에서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그렇게까지 금리 안 올리지 않을까? 자, 중앙은행은요, 자산 가격 유지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인플레가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2010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